내 기준으로는 99세 이하면 모두 젊은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103세 할머니 의사가 알려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의 비밀. 안녕하세요. 책기준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인생의 태도에 관하여입니다. 이 책은 103세 현역 할머니 의사의 삶에서 건져올린 따뜻한 인생 수업인데요. 저자는 6명의 자녀를 키워낸 어머니이자 전인의학을 이끈 세계적 명의로서 8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고 스스로도 삶의 고통을 껴안으며 살아온 분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의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6가지 인생 태도는 그 어떤 나이에도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내 삶에 생기를 주는 일을 찾고 움직이며 살아가고 사람을 사랑하며 관계를 유연하게 맺고 고통 속에서도 배우고 에너지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삶. 103세의 삶을 찾아낸 저자는 이 6가지 태도가 단지 철학이 아니라 현실에서 분명히 실천 가능한 치유의 기술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생기를 찾아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을 누려야 한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으며 배우고 성장해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발휘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창조적인 생명력이 넘친다. 이 힘을 나는 생기라고 부른다. 이 생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다. 여기서 우리는 충만함과 기쁨을 얻는다. 사랑이 삶을 움직일 때 우리는 생기를 얻는다. 생기란 우리 삶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에서 얻는 에너지다. 부모님은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서 생기를 얻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공유하는 첫 번째 비밀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고유한 재능과 연결하기 위해서다. 이 재능과 연결될 때 삶의 의욕이 솟는다. 하지만 이 재능과 반드시 연결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탐색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자신의 생기를 찾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생명력 넘치게 만든다. 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생기가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여러 동양 철학에서는 건강한 삶과 관련된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인도 철학에서는 프라나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기라고 부른다. 서양 철학자들이라면 이 에너지를 삶의 동기나 삶의 목적처럼 추상적인 용어로 설명할 것이다. 응급의료 종사자들과 호스피스 전문가들은 대체로 생기를 삶의 의지로 설명하는데 생기를 잃기 시작할 때 사람은 죽음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생기가 완벽한 건강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생기가 부족해지거나 생기를 잃게 되면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겪는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기여하는 일을 통해 생기를 얻도록 부름받았다. 우리에게 더 많은 생기를 주는 일은 따로 있으며 어떤 일이 생기를 주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딱 맞는 천직을 찾아 신나게 즐기며 일하고
그 일로 평생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 일을 하며 돈까지 벌다니 믿을 수가 없어. 생업으로 삼은 일은 수익성과 즐거움이 덜하지만 업무가 끝난 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열정을 펼치는 이들도 있다. 또한 자원봉사 간병인처럼 다른 귀한 방식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자기만의 목적의식과 연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생에서 생기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분야 같은 것은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생기를 찾아야 한다. 생기는 우리 생명력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다. 생기가 없으면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고 몸과 마음의 건강도 시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무엇을 위해 사는지 흔히 묻는다. 환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잠깐 증상을 완화하는 데 그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잘못된 것을 일시적으로 고칠 수는 있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운이 좋다면 살면서 생기를 여러 번 찾는 경험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인생에서 생기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 역시 많다. 이럴 경우 심각한 충격과 이상 증상을 겪을 수 있다. 반면에 자동차가 빌빌대고 털털거리다가 연료가 바닥나는 것처럼 더 미묘하게 증상을 겪는 이들도 있다. 우리 중에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우주의 무작위성을 믿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우주 창조가 이루어진 방식을 어떻게 이해하든 그와 별개로 생기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준다. 생기란 우리가 삶을 향해 손을 뻗어 거기에 닿았을 때 우리에게 즉각 나타나는 결과다. 생기를 찾아 나서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찾게 되면 한번 흐르기 시작한 생기는 계속해서 흐르게 된다. 그리하여 더 원대한 삶의 목적과 연결될 때까지 확장된다. 생기로 넘치는 삶은 목적의식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뀐다. 목적의식은 정신건강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건강은퇴 연구에서 실시한 50대 이상 성인의 사망률 분석에 따르면 뚜렷한 목적의식과 사망률 감소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목적의식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고 알츠하이머 병증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 자원봉사 활동은 사망 위험 감소는 물론 행복감 향상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목적의식을 지닌 삶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데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적의식이 우리 삶에 제공하는 기쁨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전인의학에서는 건강한 몸이 건강한 영혼과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나아가 건강한 영혼은 건강한 세상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영혼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볼 때 세상도 건강해진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잘 통하고 서로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들, 내 기준으로는 99세 이하면 모두 젊은 사람이지만 특히 10대와 20대 젊은이에게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 활동이 필요하다. 요즘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온갖 위기에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불균형과 불공정 문제,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방식의 초래한 환경 문제와 임박한 위험까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 위기감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지만 이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 없다.
이 위기감에 얼어붙어 버리거나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배우고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게 되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도 줄어든다. 사람은 여러 관심사를 즐기며 생기를 얻을 때 삶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퍼즐 조각은 어느 한 면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면까지 모두 맞물려야 맞춰진다. 그 모양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내려놓으면 때로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균형을 찾는 길일 때도 있다. 배우고 성장하면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은 학위나 직함 따위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참여하는 여러 활동에 달렸다. 생기를 얻는 원천은 세월이 지나면 바뀌기도 한다. 이런 경험은 특이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을 한동안 즐기다가 다른 일에 관심을 빼앗기고 그 일에 매진할 때도 많다. 삶은 직선으로만 가지 않고 방향을 틀기도 하며 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도 변하고 관심사도 바뀐다. 목적의식에 따라 자기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생기를 얻는 원천도 진화한다. 때로는 자신을 생기 넘치게 하는 일을 찾으려고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분야로 이끌리기도 한다. 예컨대 한 정의기술자는 장애를 얻어 일찍 은퇴하게 되었을 때 정원을 가꾸는 일에서 생기를 되찾았다. 한 영화 제작자는 코로나가 유행하던 초기에 영화 제작을 하지 못하게 되자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에 전념했다. 당시에는 이들 모두 자신에게 재앙이 닥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삶 자체가 자신들을 이끌어 생기를 얻을 새로운 원천으로 인도했고 이들은 새로 시작한 두 번째 활동 덕분에 활력을 되찾았다. 이들이 자기다운 삶을 다시 찾은 것은 자신을 생기 넘치게 하는 일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면의 목소리 또는 내면의 욕구를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솔직하게 대답해보자. 현재 당신이 계속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감사하자. 그러면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아주 과감하게 질문을 던져보자. 현재 나는 얼마나 생기를 지닌 채 살아가는가? 더 많은 생기가 필요한가? 나를 생기 넘치게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라는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른다. 생기 넘치는 직장을 새로 찾고 싶은 이도 있을 테고, 기존에 하던 일에서 더 많은 생기를 느끼고 싶은 이도 있을 테다. 직장이 아닌 가정에서 생기를 얻는 이도 있을 것이다. 이전까지 자신을 생기 넘치게 했던 일에서 아무 생기를 느끼지 못하는 이도 있을 테고, 더 많은 생기를 느끼고 싶은 이도 있을 테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또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장담컨대 당신을 생기 넘치게 할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해야 생기를 얻을지 찾아 나서기만 하면 된다.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이든 자신을 생기 넘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다. 무엇이든 일단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시작해보자.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이전에 당신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었던 일이 있다면 떠올려보고 그 일을 지렛대 삼아도 좋다. 아니면 단기간에 마무리할 수 있고 끝내면 기분 좋은 일을 해도 좋다. 가령 손으로 뭔가를 만들거나 소파 아래를 청소하거나 분갈이를 해도 좋다.
그저 재미로 하는 일에 애정을 쏟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느껴보자.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쿠키를 굽거나 돌멩이에 그림을 그려 선물해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곡을 연습해 들려주어도 좋다. 반드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꼭 선물이 아니어도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며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에너지를 보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시시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 생기는 건강한 삶에 이르는 첫 번째 비밀에서 핵심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아내는 일은 생기를 찾는 일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생기를 찾는 과정이 생기를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명심해야 한다. 생기의 원천을 탐색하는 과정 자체가 삶의 목적에 충실한 삶이다. 설령 당장은 생기가 별로 없더라도 더 많은 생기를 갈구한다는 것은 당신 안에 무엇인가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억한다는 의미다. 당신은 단지 심장만 뛰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생기를 느끼며 살아야 하는 영혼을 지닌 존재다. 몸과 마음이 막히면 인생도 막힌다. 마치 얼어붙은 듯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된 경험이 있는가? 트라우마나 상실감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고, 다시는 예전처럼 열정이나 열의가 생기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다. 어쩌면 아무 의욕 없이 직장에 다니며 어디라고 콕 집어 말하지는 못해도 다른 곳으로 떠나는 공상에 잠겨 시간을 보낼지도 모른다. 원인이 무엇이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다.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야 할지 모른다. 어쩌면 침대에서 일어나는 방법조차 생각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살다가 어느 순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된 기분을 느끼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생기가 없는 삶은 지속할 수 없다. 그런데 생기를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고 멈춰버린 느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상은 우리와 무관하게 저만치 앞서 흘러가 버리고 우리는 그저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삶을 긍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너무 지치고 상처가 커서 몸이 얼어붙은 듯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사실은 알고 있을 때가 많고 의사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수 있다.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나 완전히 멈추는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가령 운동선수라면 부상으로 상당 기간 움직일 수 없는 처지에 놓일 때가 있다. 여성은 월경이 불규칙해지거나 몇 년 동안 완전히 끊어져 난임을 겪기도 한다. 트라우마로 인해 심리적으로 갇히기도 쉽다. 이때 우리 뇌는 한자리에서만 맴도는 기분을 느끼는데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이다. 특정한 신경 경로를 반복할 때 우리 뇌는 다른 신경 경로를 보지 못하고 똑같은 경로로만 움직인다. 인간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는 생명이란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 새겨진 것으로 보인다. 삶이 정체되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는 상황에서도 생명은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만큼은 더욱 선명해진다. 생명은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 건강한 삶에 이르는 두 번째 비밀이다. 생명 자체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러니 생명력에 부합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서 생명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 우리 몸은 의식하지 않아도 스스로 작동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활동도 중요하다. 장수와 신체 활동을 장기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비록 10분에 불과하더라도 매일 산책하는 것이 수명 증가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라면 누구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운동이 필수라고 말하기 마련이다. 운동할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또 운동은 장단기적으로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서 장수 비밀을 조사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가장 오래 사는 사람 중에는 생활 방식 특성상 날마다 걸어야 하는 이들이 많았다. 운동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에도 유익하다. 우리의 기분은 물론이고 인지 기능에도 놀랍도록 좋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꾸준한 신체 활동을 생활에 접목해야 한다. 내가 소개하는 비밀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이 두 번째 비밀 역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식에 근거한다. 자신의 삶이 아무리 오랫동안 정체되었다고 느끼더라도 생명 자체는 언제나 움직인다. 이 개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경전에서 다루어 왔는데 불교 문헌에서는 아니자, 힌두교 문헌에서는 아니트야라고 한다. 경전에서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멸한다는 이 무상 개념을 일시성이나 덧없음에 초점을 맞추어 가르친다. 생명은 언제나 변함으로 그 흐름에 저항할 때 괴로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한편 이 원리는 때로 생명의 힘을 우리 안에 가두거나 멈추려 하지 말고 우리 안팎으로 막힘없이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몸을 일으켜 움직이는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원리는 우리 몸과 마음, 영혼에 모두 적용된다. 움직임의 힘을 이해한다면 거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모든 생명은 움직여야 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기억한다면 가장 괴롭고 힘든 순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제 해결은 자신이 갇혀서 움직일 수 없다고 믿는 자체가 착각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생명은 언제나 움직인다. 두 번째 비밀을 더 깊이 들여다보자. 모든 생명은 움직여야 산다. 이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인다는 의미다. 우리가 인지하기 힘들 때도 생명은 분명히 움직인다. 내가 어떻게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의 에너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무리 꽉 막힌 듯 느끼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안의 뭔가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가만히 앉아 있을 때조차 우리 각자는 그 자체로 활동하는 우주다. 몸속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도 언제나 뭔가는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심장은 뛴다. 폐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다시 내쉰다. 소화작용이 너무 더뎌서 괴로울지라도 소화기관은 끊임없이 일한다. 움직이고 처리하고 발산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다. 움직임은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 단순한 원리는 다양한 차원에서 작동한다. 우리는 감정과 영혼을 지닌 존재이므로 어딘가에 고착되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없다. 특정한 생각, 감정, 정체성, 판단, 견해, 나아가 사람까지 마찬가지다. 움직임이 멈춘 고착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이 움직임의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몸이 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게 된다. 우리의 신체 기관, 조직, 체액뿐 아니라 에너지 역시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 땀이나 소화를 비롯한 생리 과정처럼 눈에 보이는 차원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이 원리를 이해한다. 그래서 한시도 몸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나도 그랬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였기도 했지만 나부된다고 잘못되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계속 나대도 나는 제지한 적이 없다. 몸을 들썩거리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는 우리 안팎에서 우리를 통해 생명이 일어나고 있음을 가리킨다. 우리가 몸을 들썩일 때 림프에게 순환을 촉진하고 관절이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돕고 근육이 긴장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 몸을 들썩대거나 걷거나 돌아다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반대로 들썩대거나 걷거나 주변을 돌아다니면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가벼운 산책은 뇌에 매우 유익하다. 뇌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동양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기의 흐름이라는 개념을 훨씬 더 정교하게 연구해 왔다. 중국 전통 의학에 따르면 우리 몸에 퍼져 있는 기의 통로인 경락을 통해 기가 여러 기관을 드나들며 흐른다고 한다. 그래서 경락에서 중요한 자리에 침술, 지압, 뜸 같은 치료법을 적용해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것이다. 생명은 언제나 움직인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생명은 경락을 따라 움직인다. 심장 박동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의 주의를 확장하기만 하면 이 원리를 알게 된다. 숲속 시냇물처럼 생명이 흐른다고 생각해보자. 나무 한 그루가 시냇물을 가로질러 쓰러지면 작은 둑이 만들어지고 나뭇가지들이 쌓이면 둑은 높이가 올라간다. 이때 둑하류 쪽에서는 물의 흐름이 눈에 띄게 느려질 테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멈추지는 않는다. 설령 둑하류로 흐름이 멈추더라도 둑 상류로는 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어느 시점에 수위가 둑 꼭대기에 이르면 둑 주변 어디로든 물줄기가 형성되면서 하류로 다시 물이 흐르게 된다. 나뭇가지로 만들어진 둑과 거기에 고인 물만 바라보면 흐름이 멈추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 멈추지 않는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언제나 생명을 향해 나아간다. 이 말은 신체, 감정, 환경 등 무엇에서든 심하게 막혀 있다고 느낄 때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곳을 찾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다.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으면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둑 주변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이 생명의 물줄기와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면 삶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일단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은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뿐이다. 지난 일은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라. 살면서 어떤 생각이나 경험에 갇혀 있는 느낌에 힘겨워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온 힘을 다해 문제를 극복하고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때로는 이 처리 과정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할 때가 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럴 수 없을 때가 있다. 지난 일을 내려놓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지난 일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백지장 차이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이 차이를 느낀다고 믿는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막혀 있는 때를 안다. 똑같은 생각을 곱씹으며 끝없이 되새기거나 내려놓을 수 없는 기억에 매달려 자신을 고문하다시피 괴롭힐 때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어떤 관계, 커리어, 프로젝트 등이 끝나버렸는데도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대신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한탄만 하고 있을 때다. 이럴 때는 종종 신속하게 지난 일을 놓아버려야 한다. 더는 자신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냥 내려놓아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별것 아냐를 실천할 기회는 결코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어떤 감정을 바꿔야 할 때도 나는 이 말을 즐겨 사용하는데 후회를 다스릴 때 특히 효과적이다. 나는 후회하는 결정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왔다. 이 말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그만큼 많았음을 의미한다. 내가 했던 말,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 했던 선택, 나아가 주장한 의견을 두고도 후회했다. 하지만 후회를 붙들고 살지는 않았다. 한 세기를 넘게 살아오는 동안 내 지식은 부쩍 성장했다. 당신도 나처럼 성장해 왔기를, 또 앞으로도 성장하기를 바란다. 내 사상 역시 진화했다. 이는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자연이 겪는 변화다. 내가 예전에는 옳다고 여겼으나 지금은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왜 아니겠는가? 당신이 현재 아무리 옳다고 확신하더라도 나처럼 100년 넘게 살고 나면 그때는 틀린 것으로 밝혀지는 사상이나 의견이 분명 있을 것이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자신이 아는 한도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렸으리라고 믿는다. 만약 후회를 안고 산다면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벗어나 다시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살펴보자. 실수하고 나서 일이 잘 풀렸는가? 그렇다면 감사하자. 실수한 일에서 재미난 요소를 찾을 수 있는가? 찾았다면 웃어보자. 그 사건 이후로 새로운 것을 배웠는가? 그렇다면 새로 배운 것을 누리면서 어떤 식으로든 표현해보자. 후회를 내려놓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두 해야 한다. 자신을 용서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자. 이처럼 때로는 별것 아냐 라고 말하는 단순한 행동이 엄청난 차이를 빚어낸다. 작은 물줄기가 큰 둑을 무너뜨린다. 생명은 멈추는 법이 없다. 둑이 흐름을 막아도 물줄기는 그 둑을 넘어가기 마련이다. 뭔가에 막혀 있을 때 이 물줄기에 집중하면 생명의 움직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고통에 시달릴 때 그 고통이 몸이나 마음, 영혼 어디에서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그것을 전면 부정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부끄러운 상황을 웃어넘기며 수치심을 내려놓는 식으로 자신에게 무익한 모든 것과 함께 고통을 떠나보낼 수 있다. 작은 물줄기가 커지면 결국 가로막은 둑을 무너뜨린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식으로 생명력을 회복한다. 작은 물줄기가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일은 상실과 애도에서 자주 나타난다. 애도는 우울과 다르다. 우울이 정체된 감정이라면 애도는 움직이는 감정이다. 애도를 경험한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고통이 자신을 관통하도록 허용하면서 자신이 사랑했으나 상실한 대상에 집중하는 행위다.
여기서 목표는 극심한 슬픔을 없애거나 빨리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슬픔을 곱씹으며 한없이 매달리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애도 역시 움직임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흐름이 막혀 정체되기도 한다.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의 연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죽음의 진실을 마주하고 슬픔이 자신을 관통하도록 허용하면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를 거쳐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누군가 극심한 애도에 사로잡혀 멈춰버린 듯 보이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먼저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상대가 편안히 심경을 토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때로는 대화만으로도 감정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던 둑이 무너지기도 한다. 장폐색으로 괴로워한 테레사가 그랬다. 나는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연이어 겪은 테레사의 사연에 집중하고 그녀가 어떤 식으로 애도하고 있는지 묻기 시작했다. 1년 사이에 가족과 친한 친구 5사람의 죽음을 겪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일을 겪는다면 누구나 극심한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상심하고 있는지 묻는 내 질문에 테레사는 당연히 슬프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최근의 상실로 겪는 슬픔이 테레사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고 싶었다. 정말 슬펐어요. 테레사가 말했지만 이 대답만으로는 테레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다. 나는 가만히 기다리며 테레사가 마음을 털어놓기를 기다렸다. 테레사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이윽고 테레사가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래도 울지는 않았어요. 내가 믿어온 사람인지 아닌지 테레사는 나를 평가하는 듯했다. 나는 테레사를 가만히 바라보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테레사를 안심시키려고 애썼다. 우리 2사람 모두 가만히 자리를 지켰다.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눈으로 말했다. 갑자기 테레사의 배 안에서부터 천천히 서러운 소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목구멍까지 올라와 입안을 가득 채웠다. 테레사는 당혹스러운 얼굴이었다. 하지만 곧 토해내듯이 오열이 터져 나왔다. 나는 앉은 채로 다가가 테레사를 안아주었고 테레사는 내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테레사는 내게 안긴 채 하염없이 흐느껴 울었다. 테레사가 흐느낄 때 테레사 안에 고여있던 슬픔이 흘러나가는 것을 느꼈다. 테레사는 온몸을 들썩이며 서럽게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테레사는 슬퍼하고 있었지만 나는 테레사에게서 활력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자 테레사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테레사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고 내가 티슈를 건네자 받아들었다. 테레사는 몸을 잘게 떨면서 한 모금씩 천천히 몇 분 동안 물 한 잔을 마셨다. 방 안에 고요하면서도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우기가 시작되어 애리조나주 사막에 한바탕 비가 쏟아지고 난 뒤에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분위기와 닮았다. 우리는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알았다. 테레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바로 그 일이었다. 그날 진료가 끝나자 테레사의 만성 장폐색증이 즉각 사라졌다. 감정 상태가 바뀌면서 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듯 했다. 집으로 돌아간 테레사는 소화와 배설 작용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알게 되었다.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풀어내고 나니 신체 기능이 뒤따라 회복되었다. 테레사의 이야기는 생명의 흐름을 막아둘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먼저 몸이 몹시 불편해지고 이어서 고통을 겪기 시작한다. 근육이 경직되고 신체 기관 곳곳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병이 든다. 생명 에너지는 항상 움직이는데 우리는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기만 하기 때문에 생명의 흐름과 어긋나게 된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가로막는 두개만 온통 신경을 쏟는다. 이렇게 가로막은 둑만 응시하고 있으면 둑을 우회해 흐르는 작은 물줄기를 보지 못한다. 막힌 곳을 넘어서는 물줄기를 찾아야 한다. 물줄기가 보이지 않으면 물줄기가 형성될 만한 곳을 찾아야 한다. 그곳에 당신의 에너지를 집중하자. 당신이 지닌 모든 생명력을 거기에 쏟을 때 당신 안의 생명력은 스스로 둑을 넘어설 길을 찾는다. 이 흐름을 믿고 신뢰하라. 이것이 당신 안에 흐르는 생명 에너지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생명력은 멈추지 않는다. 이 물줄기를 찾아내 지켜보고 있으면 물줄기가 점점 커질 것이다. 당신 안의 생명력은 이 흐름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둑이 흔들리고 균열이 생겨 마침내 무너질 때까지 생명의 물줄기에 주의를 집중하자. 그리고 둑이 무너지면 당신의 생명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 자신을 향한 믿음을 멈추지 않을 때 당신의 생명력은 더욱더 강해진다. 그러니 앞으로 살면서 뭔가 막혀 있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일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장애물을 내려놓고 생명의 흐름을 찾아 거기에 다시 몸을 맡기자. 당신이 사랑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일,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야 한다. 사랑하는 일에는 에너지를 쏟을수록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나 에너지를 전부 쏟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자신에게 맞는 생명의 주기를 찾아야 하고 이 흐름에 맞게 에너지를 써야 한다. 생명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흐른다. 숲에는 주기가 있다. 숲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었다가도 다시 자라서 숲을 이룬다. 신체에도 주기가 있다. 사람은 육신을 입고 태어나 사는 동안 많은 가르침을 얻고 예외 없이 모두 죽음을 맞는다. 농사에도 주기가 있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수확하고 땅을 쉬게 한다. 창세기에 나오는 일곱째 날의 안식 개념처럼 여러 경전에서는 자연의 주기를 수용하는 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룬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맞는 주기가 있고 이 주기를 결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임신 중에도 산을 올랐던 어머니처럼 102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나처럼 우리에게는 자신만의 주기가 있다. 생명의 주기에서 휴식은 필수다. 우리 몸이 가장 많이 성장하는 유아기와 청소년기는 잠을 가장 많이 자야 하는 시기다. 대다수 식물은 밤에 가장 많이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치유에도 휴식이 중요할 때가 많다. 나는 분만하는 여성에게 진통 사이에 긴장을 풀고 휴식하라고 조언한다. 그렇게 하면 진통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분만 과정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휴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 수면 시간에 변화가 생겨도 휴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럽다.
많은 사람이 노년에 이르면 잠을 덜 자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잠을 못 자라며 문제인 양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에게 수면 시간이 줄어든 것을 문제라고 규정하기 전에 왜 그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물론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실제로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의학적 방법이 동원된다. 하지만 불면증 환자가 아닌 사람은 그저 자연스러운 생체 주기를 따르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노년의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다. 나 역시 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밤중에 깨어 있을 때가 많지만 나는 잠을 못 자서 불안해하기보다 그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며 내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에 집중한다. 현재 고민하는 문제를 처리하고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순간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추억을 되새긴다. 이런 시간은 수면 시간을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정말로 수면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내 몸은 자연히 잠에 빠져들 것이다. 이렇듯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시간은 생기를 되찾고 다음 날에 최고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휴식 시간이다. 나는 잠들면 신나는 꿈을 꾼다. 나이가 들수록 꿈이 더 아름답고 강렬해진다. 침실에서 새로운 세계로 여행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는다. 꿈속에서도 나는 활동적이다. 온몸에 생기가 넘친다. 내 몸이 휴식을 원하는 방식은 이처럼 자연스럽다. 진정한 휴식은 활동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를 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휴식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을 격려하고 다정한 생각을 품으며 심신을 회복한다. 현재에 몰입해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며 기운을 차린다. 휴식은 게으름과는 다르다. 게으름을 피울 때 사람은 공동체의 생명력을 제공하지 않는다. 즉, 공동체를 위해 에너지를 쓰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게으름은 우리 자신의 생기를 고갈시킬 뿐이다. 휴식의 목적은 정반대로 공동체를 위해 에너지를 쓰고 참여하는 것이다. 휴식이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쏟는 행위를 말한다. 휴식할 때 우리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제고한다. 즉, 긍정적이고 좋은 일을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목표를 추구한다. 진정한 휴식은 우리 육신을 소중히 다루고 이 땅에 태어날 때 부여받은 원대한 목표를 추구하도록 돕는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재충전할 때 우리는 자신이 지닌 전부를 삶에 쏟을 수 있다. 자신의 에너지를 전부 쏟아야 한다고 하면 에너지가 부족해질까봐 염려해서 많은 이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기적은 전부를 쏟을 때 일어난다. 가장 절실한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듯 우리가 지닌 에너지가 바닥을 드러낼 것 같은 순간에 비로소 에너지가 다시 샘솟는 기적이 일어난다. 인생에 너무 늙은 나이는 없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노력이 부족하고 자질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배움이 부족하고 벌어놓은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남들은 저만치 앞에 있는데 자신은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랑에는 언제나 적절한 때가 있다. 인생에도 언제나 적절한 때가 있다. 우리는 이 적절한 때를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시간의 힘을 목격한다. 우리는 아기가 태어날 때 이 힘을 목격한다. 또 사랑하는 이를 여의고 애통해할 때도 이 힘을 목격한다. 심신을 치유할 때도 이 힘을 목격한다. 어쩌면 두려움이 머리를 쳐들며 자신을 의심할지도 모른다. 이것을 실천하기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나는 이미 때를 놓쳐버린 게 아닐까? 인생을 사는 일 또는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 한 해가 지나는 것을 좋은 시절이 끝났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어른답게 진지해져야 할 때라고 여기는 것 같다. 특정한 나이나 단계에 이르면 성장이 멈추거나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행동과 생각을 더는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이들도 많다. 청춘을 떠올릴 때면 재미있게도 청춘이 항상 우리에게서 도망치는 것처럼 보인다. 꼬맹이 매기조차 자신이 너무 나이 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의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병을 고치는 일은 언제나 가능하다. 변화를 도모하기에 적절치 않은 나이는 없다. 너무 늙어버린 것 같다고 걱정하는 환자들을 만날 때면 나는 한마디로 그 걱정을 털어버린다. 너무 늙어서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 역시 내 나이가 되어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고 내가 환자들보다 나이가 많으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 나이 듦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은 다소 혼란스럽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하루하루가 그 끝을 향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뭔가를 시도하기에 너무 늙었어 라는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깨닫기 시작한다. 5살이 되었으니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매기의 진지한 선언에 우리가 웃음을 터뜨리는 이유다. 나이가 들었다고 처음으로 인식한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는가? 대다수는 꽤 오래전 일로 기억할 것이다. 악기를 처음 배우기에는 너무 늙었어. 다시 학교에 다니기에는 너무 늙었어. 이제와 직업을 바꾸기에는 너무 늙었어. 관계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늙었어 라고 생각했던 순간을 기억하는가?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는 과연 너무 늙었을까? 만약 그때 우리가 너무 늙은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너무 늙었어 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세상의 비밀을 전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경외감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다. 경외하는 마음이 나를 젊게 만든다. 앞으로 자기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마음이 우리 영혼을 이롭게 한다. 너무 늙어서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뒤집어 보면 어떨까?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세월을 낭비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만큼 오래 준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항상 젊어지려고 애쓰고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 과정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나이 들수록 우리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어떨까? 근본적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젊음에 집착하는 문화에서 사람들이 흔히 믿는 바와는 달리 몸이 늙어갈수록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이다.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나이 들수록 중요한 일은 이미 상실한 또는 떨어진 기능을 보완하는 일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해가 지날수록 우리는 삶의 목적에 더 가까워진다. 이 책에서 내가 나눈 비밀과 이야기가 모쪼록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기를 바란다. 혹시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꼭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 내가 102년을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이 책에 담았다. 이 가르침을 당신에게 선물하니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기 바란다. 뱃속 아기의 위치를 돌려놓으려고 애썼던 것처럼 나는 당신이 삶을 긍정하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관점을 돌려놓으려고 이 책을 썼다. 삶을 긍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단발성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실천해야 하는 일이다. 근본적인 관점 전환이 일어난 이후에도 꾸준히 방향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삶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안에 삶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외부의 삶이 우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생각과 믿음이 삶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당신은 지금 생명력과 단단히 결속되지 못해 삶이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고단한 현실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대다수가 그렇듯이 기쁜 순간과 우울한 순간을 오가며 그 사이 어디에선가 삶의 의미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당신 안에 있는 생명력을 향해 눈을 돌릴 때다. 아직 늦지 않았다. 당신 안에 어떤 생명력이 있는지 전혀 몰랐든 아니면 그동안 잊고 있었든 상관없다. 생명력은 늘 당신 안에 있다. 생명력은 당신의 몸과 영혼 안에서 지금도 살아 숨쉬며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